강준호는 회색빛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낡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머물렀지만 정작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잔영 속을 헤매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20년 전 그날의 상흔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민준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 작은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그는 한때 서울지방경찰청의 엘리트 수사관이었다. 날카로운 직관력과 탁월한 분석 능력으로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며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민준의 실종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수많은 동료와 함께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증거도, 목격자도, 단서조차도 없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 후 그는 경찰복을 벗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다.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은 민준이라는 거대한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무능감. 그 감정들은 마치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독사처럼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오래된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옛 동료이자 여전히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김 형사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 형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준호야, 너 혹시 지금 뉴스 봤냐? 무슨 뉴스? 준호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또 애가 사라졌어. 8살짜리 남자인데. 민준이 사건이랑 너무 똑같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민준이 사건. 그 세 글자가 준호의 굳게 닫혔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똑같다니. 어떻게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 20년 만에 또다시 그는 반사적으로 TV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오늘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박도영 군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며 뉴스 화면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민준이와는 달랐지만 그 실종이라는 단어는 준호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아파트 발코니를 떠나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20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낡은 서류 상자가 있었다. 민준이의 실종 사건 파일. 그는 상자를 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빛바랜 사진들, 희미하게 지워진 필체들. 20년 전 그가 직접 기록하고 분석했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끝으로 종이들을 쓸어보니 과거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이 고통스러운 미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하지만 동시에 솟아오르는 감정은 외면할 수 없었다. 그건 바로 죄책감과 책임감이었다. 20년 전 그는 민준이를 찾지 못했다. 이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또 다른 부모가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사건을 통해 민준이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났다. 준호는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김 형사는 신속하게 최신 정보를 넘겨주었다. 새로운 실종 사건은 민준이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아이가 사라진 시간, 마지막 목격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사라진 후에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까지 마치 유령처럼 증발한 듯 했다. 준호야, 너라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솔직히 우리 팀은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답을 못 찾겠어. 내 도움이 필요해. 김 형사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준호는 낡은 파일을 펼쳐놓고 박도영 군의 실종 관련 뉴스와 정보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아갔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패턴, 인간의 심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대한 정보가 복잡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도현 군이 살던 아파트 단지는 민준이가 사라졌던 동네와 직선거리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치였다. 준호는 지도 앱을 켜서 두 지점을 표시했다. 그리고 주변의 지형과 건물,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잠재적인 CCTV 위치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는 20년 전 민준이 사건을 수사할 때 놓쳤던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강렬하게 되짚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서재는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변해갔다. 벽에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림과 필적이 가득했다. 민준이의 사진과 박도현 군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두 사진 속 아이들의 눈을 응시하며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쫓았다. 그는 자신의 논리적 사고와 직관력을 총동원하여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지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민준이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의 몇몇 얼굴들이 떠올랐다.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고위 간부들,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에서 목격되었던 몇몇 수상한 인물들. 그때는 단순한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사건과 비교해보니 그들의 행동이나 진술에 미묘한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들의 이름과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들 중 누군가가 이 끔찍한 퍼즐의 한 조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박동진 서장이었다. 박 서장은 민준이 사건 이후 빠르게 진급하여 지금은 경찰청의 고위 간부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당시 수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특정 방향으로만 수사가 진행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때는 그저 무능하거나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딘가 감춰진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다. 박 서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깊게 박혔다. 새벽녘, 준호는 지쳐서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20년 만에 그는 다시 살아 숨 쉬는 듯 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 고통은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그는 민준이를 찾지 못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아이를, 그리고 어쩌면 민준이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건의 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잃어버린 아들을 위한,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었다. 강준호의 서재는 더 이상 단순한 탐정사무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개의 끔찍한 사건을 연결하려는 그의 불굴의 의지가 담긴 거대한 수사본부로 변모했다. 김 형사로부터 건네받은 박도현 군 실종 사건의 초기 보고서는 그의 낡은 파일철 옆에 놓여 있었다. 그는 두 사건의 서류들을 번갈아 가며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리고 심지어는 행간에 숨겨진 의미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민준이 사건의 파일은 그의 손때가 묻어 누렇게 바랬지만 그 속에는 준호의 절망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의 수사 보고서, 증인 진술, 그리고 사건 현장 사진들. 그는 20년 전에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지 못했던 미세한 불일치와 의문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마지막 목격 시간은 오후 5시 30분경. 집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와 헤어졌다고 진술함. 귀가 후 부모가 아이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 주변 CCTV 분석 결과 놀이터에서 아이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사라짐. 이것은 민준이 사건의 초기 보고서였다. 그리고 박도현 군의 보고서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후 6시경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됨. 10분 후 부모가 아이 방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 시작. 놀이터 주변 CCTV에는 아이의 모습이 찍혔으나 이후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은 없음.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놀이터, CCTV, 사라진 경로. 너무나 똑같았다. 그는 두 사건의 지도를 펼쳐놓고 놀이터의 위치와 주변 건물의 배치를 세밀하게 비교했다. 두 놀이터 모두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있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CCTV에 아이의 모습이 찍혔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묘연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며 두 사건의 배후에 동일한 인물 또는 조직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당시 민준이 사건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몇몇 인물들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은 많았다. 아이를 싫어하는 이웃, 정신병력이 있는 노숙자, 심지어는 이혼한 전 부인까지.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풀려났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알리바이나 진술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불안감, 그리고 불필요하게 자세하거나 지나치게 간결했던 답변들을 기억해냈다. 특히 그는 당시 경찰 수사를 담당했던 고위 간부들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했다고 생각했다. 박동진 서장은 사건 초기부터 언론의 압력에 휘둘리는 듯했고 수사 방향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제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때는 그저 혼란스러운 상황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가진 방해 행위였을 수도 있었다. 준호는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도현 군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형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설명하며 한숨을 쉬었다. 수사팀은 평범한 유괴 사건으로 보고 있어.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고 용의자 특정도 안 되고 완전히 미궁기야. 혹시 20년 전 민준이 사건 파일 다시 검토해본 팀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런 지시는 없었어.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굳이 종결된 게 아니야. 김 형사, 이번 사건은 민준이 사건과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어.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그 배후에는 20년 전 민준이를 데려간 바로 그놈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김 형사는 준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준호의 직관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0년 전 모두가 포기했을 때에도 준호는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었다. 그리고 그의 직관은 종종 정확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준호야? 김 형사가 물었다. 20년 전 민준이 사건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뽑아봐. 그리고 그들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확인해 줘. 특히 당시 수사팀의 지휘부였던 박동진 서장 주변을
은밀하게 살펴봐야 해. 준호는 숨죽여 말했다. 그리고 박도현 군 실종 사건의 모든 증거물 목록을 확보해 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쳐선 안 돼. 그날 밤 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20년 전 사건 현장의 지도를 다시 그렸다. 민준이가 사라진 놀이터에서부터 주변의 골목길, 상점, 그리고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까지. 그는 당시 아이가 지나갔을 모든 경로를 상상하며 보이지 않는 눈이 어디서 아이를 지켜봤을지, 그리고 어디서 아이를 데려갔을지 추론했다. 그는 당시 사건에 등장했던 몇몇 미심쩍은 진술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놀이터에서 낯선 남자가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을 봤다는 익명의 제보, 검은색 승합차가 수상하게 주변을 맴돌았다는 목격자의 증언. 그때는 단순히 흘려들었던 정보들이 지금은 퍼즐의 중요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자신이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되살렸다. 그는 사건 현장의 공기, 소리, 그리고 심지어 냄새까지도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의 기억 속에서 민준이가 사라진 그날의 풍경이 마치 영화처럼 다시 재생되었다. 비 내리는 우중충한 오후,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적. 그는 박도영 군의 집과 놀이터 주변의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 형사가 보내준 영상은 해상도가 좋지 않았지만 준호는 끈질기게 화면 속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박도현 군이 놀이터에서 사라지기 직전 화면 구석에 희미하게 지나가는 검은색 승합차의 그림자였다. 너무나 짧고 희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쳤을 것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승합차의 형태는 20년 전 민준이 사건 당시 목격되었다던 수상한 승합차의 묘사와 놀랍도록 유사했다. 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20년 전 민준이를 데려간 자들이 이제 또 다른 아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매우 능숙했다. 이것은 한두 명의 범죄자가 아니었다. 분명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김 형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렸다. 박동진 서장의 승진 경로, 그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과의 미묘한 연결고리. 준호는 점점 더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회 고위층의 부패와 연루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후회했다. 만약 그때 그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냉철하게 사건을 파헤쳤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준이에게 못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20년 전의 상처와 함께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강준호는 낡은 서재에 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도현 군 실종 사건과 20년 전 민준이 사건의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두 사건 사이에 소름 끼치는 유사성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연쇄 범죄였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당시 민준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대부분은 은퇴했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경찰에 남아 있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박동진 서장이었다. 박 서장은 민준이 사건 이후 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현재는 경찰청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었다. 준호는 20년 전의 수사 과정에서 박 서장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던 점을 다시 떠올렸다. 특정 방향으로 수사가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중요한 제보가 유야무야 넘어갔던 일들. 그때는 그저 무능하거나 압력에 굴복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뭔가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박동진 서장의 최근 행적과 재산 형성 과정까지도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 서장은 경찰 고위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특히 몇몇 대기업과의 수상한 거래 내역이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준호는 박 서장이 단순한 수사 방해를 넘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이러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려는 순간 준호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김 형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준호야, 너 박동진 서장 쪽 건드리고 있냐? 준호는 침묵했다. 김 형사는 그가 쉽게 대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어제부터 경찰청 내부에서 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네가 20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특히 박 서장을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조심해. 박 서장은 지금 권력이 어마어마해. 자네가 괜히 건드리면 위험해질 거야. 김 형사의 경고는 준호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박동진 서장이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가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준호는 김 형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부패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자신의 낡은 컴퓨터를 켜고 박동진 서장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박 서장의 가족관계, 학연, 그리고 과거 그가 해결했던 사건들의 기록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박 서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20년 전 민준이가 사라진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도연 군이 사라진 아파트 단지 또한 그 건설회사가 최근 추진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 예정지였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재개발, 재건축, 이 두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실종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더 거대한 이권 다툼이나 은밀한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박동진 서장은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있었다. 그는 경찰의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들의 더러운 이권을 보호했던 것이다. 준호는 자신의 추론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20년 전 민준이가 사라지기 직전 그 지역에 떠돌던 소문들을 되짚어 보았다. 당시에도 재개발 관련 잡음이 많았다. 주민들 간의 갈등, 수상한 투자자들의 등장, 그리고 민준이 실종 이후 재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치 아이의 실종이 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일부 주민들을 내쫓기 위한 혹은 더 큰 음모를 위한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낮으로 박동진 서장과 그의 장인인 김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재무 기록을 파고들었다.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복잡한 자금 흐름을 따라가며 그는 거대한 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의 흔적을 찾아냈다.
이들은 단순히 부패한 경찰 간부와 건설업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잔혹한 범죄 조직이었다. 준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산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믿을 만한 옛 정보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여 추가 정보를 캐냈다. 그중 한 명은 어둠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정보원이었는데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 형사님, 혹시 그림자 조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집단입니다. 주로 고위층의 약점을 잡거나 불법적인 사업을 대행해주면서 돈을 법니다. 아이들, 그들이 가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아이들을 찾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림자 조직. 준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던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듯했다. 김 회장이 단순히 건설업자가 아니라 이 그림자 조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박동진 서장은 그 조직의 보호를 받으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준호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그의 아들 민준이가, 그리고 박도현 군이 이 추악한 이권 다툼의 희생양이었다니.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에만 불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악의 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동진 서장은 경찰 조직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김 회장의 그림자 조직은 사회 각 분야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준호는 홀로 이들과 맞서야 했다. 그는 자신의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사무실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맴돌았고 그의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불타올랐다. 20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실이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진실을 움켜쥐고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준호가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의 그림자 조직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마치 거대한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지만 상대방 또한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박동진 서장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준호의 숨통을 조여왔다.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시선들을 감지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잡음이 심해졌고 인터넷 접속은 자주 끊겼다. 명백한 감시와 도청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경계해야 했다. 그는 모든 중요한 대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서 처리했다.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사무실에서 심야 조사를 하던 중이었다. 낡은 사무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강준호 씨 되십니까?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침착하게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위협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데요. 알아서 나대지 마시고 하던 일이나 계속하시죠. 쓸데없는 데 관심 끄는 건 몸에 해롭습니다. 다른 남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그의 눈은 살벌했다. 준호는 조용히 그들을 응시했다. 쓸데없는 일이라. 내 아들을 찾아다니는 게 쓸데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 애들을 데려가는 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의 말에 두 남자는 표정을 굳혔다. 그들은 준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들은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지만 준호는 순식간에 몸을 움직여 공격을 피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한때 강력계의 에이스였던 그의 몸은 여전히 날렵했다.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준호는 노련하게 공격을 회피하고 역습을 가했다. 상대방은 그를 쉽게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준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이건 경고야. 다음번엔 목숨이 위험할 거다. 그들이 떠난 후 준호는 흐트러진 사무실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협박은 오히려 그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김 형사 또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내부에서 너를 압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경고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이 공식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홀로 이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준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다. 김 형사의 소개로 그는 이진우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헌신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의 부패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의심을 품고 있었다. 준호는 이 변호사에게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민준이 사건과 박도현 군 사건의 연결고리, 박동진 서장의 수상한 재산 증식 과정, 김 회장 건설회사의 비자금 조성 정황, 그리고 그림자 조직에 대한 정보까지. 이 변호사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권과 부패가 얽힌 거대한 음모입니다. 강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그들이 아이들을 납치하는 진짜 목적을 밝혀낼 증거요. 이 변호사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준호의 용기에 감명받았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준호가 필요로 하는 몇몇 정보에 대한 접근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언론계에 은밀하게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동진 서장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를 꺼려했다. 준호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 회장의 건설회사와 박동진 서장의 자택 주변을 은밀하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범죄 행각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건물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잠입 경로를 물색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정신은 마치 한 마리의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김 회장의 건설회사 창고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심야에 몇몇 인물들이 무언가를 싣고 나가는 모습이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그들을 추적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폐공장이었다. 준호는 폐공장 주변에 숨어들어 내부를 살폈다. 낡은 창고 안에서는 김 회장의 부하들이 서류들을 소각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소각되기 직전의 서류 뭉치 중 일부를 가까스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서류 속에는 복잡한 재무 기록과 함께
민준이 사건과 박도현 군 사건에 피해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상세하게 기록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 옆에는 귀한 능력, 특별한 혈액형과 같은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들이 단순히 이권 다툼의 희생양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는 그들이 아이들을 단순히 납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끔찍한 실험이나 거래에 이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폐공장에서 빠져나와 확보한 서류들을 가지고 이진우 변호사에게 향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마침내 그들의 핵심을 꿰뚫는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무고한 아이들의 복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 그의 심장을 짓눌렀던 고통스러운 진실의 열쇠이자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의 거대한 음모를 산산조각낼 치명적인 무기였다. 서류에 적힌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귀한 능력, 특별한 혈액형과 같은 알 수 없는 문구들은 그들의 범죄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유괴된 것이 아니었다. 어떤 추악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고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이진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 그리고 확신으로 뒤섞여 있었다. 이 변호사님,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실체를 밝힐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준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심코 내용을 훑었지만 이내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아이들의 이름 명단, 상세한 개인 정보, 그리고 알 수 없는 특징 분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자금 거래 내역과 김 회장 측 건설회사의 비자금 장부.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거죠? 이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어떤 인신매매나 불법적인 생체 실험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돈 때문에 아이들을 납치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고 어두운 목적이 있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준호가 가져온 증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도 알고 있었다.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느냐입니다. 박동진 서장은 경찰 내부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김 회장의 그림자 조직은 언론과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준호가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요. 공론화. 하지만 단순히 언론에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단숨에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전략을 짰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것을 계획했지만 그 전에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을 함정을 파기로 했다. 그들은 김 형사에게 연락하여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 형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호의 끈질긴 설득과 정의감에 결국 동참하기로 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준호가 필요로 하는 경찰 내부의 조력자를 연결해 주기로 했다. 준호는 김 회장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고성민 이사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고 이사는 김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실세였지만 최근 김 회장과의 관계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준호는 고 이사가 김 회장에게 배신당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으며 김 회장의 몰락에 대비해 자신만의 살 길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준호는 고 이사에게 익명으로 연락하여 김 회장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아이들 명단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흘렸다. 고 이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준호가 제시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고 이사에게 협력하면 안전을 보장하고 그의 범죄 행각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 회장에게 계속 충성한다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이사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는 김 회장의 잔혹성과 그림자 조직의 무자비함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가 제시한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준호와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고 이사는 준호에게 김 회장의 핵심 비밀 서버 위치와 접속 코드, 그리고 그곳에 저장된 더 많은 충격적인 정보들을 제공했다. 김 회장의 비밀 서버에는 그의 모든 검은 거래 내역, 고위층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아이들을 납치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용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초고가 불법 장기 매매와 특정 유전질환 치료를 위한 생체 실험이었다. 민준이를 비롯한 아이들은 순수한 생체 재료로 이용당했던 것이다. 준호는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몸서리쳤다. 그의 아들이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준호와 이 변호사는 확보된 모든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 조직을 향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들은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인권단체 대표들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 당일, 회견장은 삼엄한 경계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동진 서장 측에서도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준호와 이 변호사는 김 형사와 고 이사의 도움으로 그들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준호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며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진우 변호사가 굳건히 서 있었다. 오늘 저희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제 실종 사건들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준호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제 아들 민준이가 20년 전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박도영 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박동진 경찰청 차장과 김 회장이 이끄는 건설 회사가 결탁하여 아이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끔찍한 목적을 위해 이용해왔다는 증거를 저희는 확보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 불법 장기 매매와 생체 실험에 대한 계획서, 복잡한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고위층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유착 관계도. 기자들은 경악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동진 서장은 이 소식을 듣고 경노했다. 그는 즉시 준호와 이 변호사를 체포하고 기자회견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언론은 증거를 확보했고 대중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준호는 마침내 그들의 핵심을 꿰뚫는 일격을 가한 것이었다. 강준호의 폭로로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그의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었고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 자료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아이들의 순수성을 유린하고 탐욕스러운 이권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의 만행은 공분을 샀다. 언론은 연일 특종 경쟁을 벌였고 뉴스의 헤드라인은 온통 실종 아동 사건의 추악한 진실로 도배되었다. 박동진 서장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 내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준호 그 자식, 감히 이런 짓을 꾸미다니 당장 강준호를 체포하고 기자회견 내용을 전부 조작된 것으로 발표해 그리고 이진우 변호사도 함께 구속해 그는 권력을 이용해 상황을 뒤집으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지시는 하달되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부 양심적인 경찰관들은 강준호의 폭로에 동요했고 특히 김 형사와 같은 준호의 옛 동료들은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박동진 서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없었다. 정의는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박동진 서장의 파면과 김 회장의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십만 명이 동의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여론의 거센 압력 앞에 정부와 사법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검찰은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에 대한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 강준호가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특히 고성민 이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고 이사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김 회장의 모든 비리와 그림자 조직의 실체, 그리고 아이들을 납치하여 불법 장기 매매와 생체 실험에 이용한 잔혹한 계획까지 상세하게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검찰의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김 회장의 그림자 조직 또한 수세에 몰렸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자 관련된 고위층 인사들과 기업인들은 줄줄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서로를 비난하고 폭로하며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박동진 서장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버둥 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모든 것을 강준호의 음모로 몰아가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했지만 그의 오랜 권력은 이미 썩어버린 뿌리 위에 서 있었다. 그는 결국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박동진 서장의 얼굴에는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김 회장 또한 그의 은밀한 거처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민들의 분노와 준호가 세상에 드러낸 진실 앞에서는 그의 모든 방패가 무력했다. 그는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조직폭력, 비자금 조성, 탈세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준호는 모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보다는 20년 동안 쌓여온 한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아들 민준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민준아, 아빠가
아빠가 마침내 해냈어. 이진우 변호사는 준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강 변호사님,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용기와 끈기 덕분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아직 온전히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행방을 끝까지 찾아내고 싶었다. 특히 그의 아들 민준이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되었고 고성민 이사의 증언과 김 회장의 비밀 서버에서 확보된 정보들을 통해 납치된 아이들의 최종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회장 측이 운영하던 비밀 연구소와 장기 보관 시설을 찾아냈다. 그곳에서는 끔찍한 생체 실험의 흔적과 함께 냉동 보관된 장기들, 그리고 불행히도 희생된 아이들의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다.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 그의 아들 민준이가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희생된 아이들 외에 극소수의 아이들이 외부로 팔려나가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비밀리에 해외로 이송되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 중에는 민준이의 정보와 일치하는 기록도 있었다. 준호는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민준이가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일어섰다. 공개 재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동진 서장과 김 회장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변호사들을 통해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강준호와 이진우 변호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고성민 이사의 증언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그림자 조직 또한 뿌리째 뽑혔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듯 보였다. 그러나 준호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의 아들 민준이를 찾는 싸움이었다. 박동진과 김 회장의 처벌은 정의의 승리였다. 하지만 강준호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 민준이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고 그것은 그의 영혼을 옥죄는 마지막 숙제였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밀 연구소의 끔찍한 실체는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희생된 아이들 외에 극소수의 아이들이 해외로 이송되었다는 단서는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을 불어넣었다. 민준이가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고 추적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에 민준이의 생존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진우 변호사 또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고성민 이사의 추가 증언과 김 회장의 비밀 서버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는 데 주력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파일이 해독되었고 그 안에는 민준이를 포함한 소수의 아이들이 특정 해외 조직에 팔려나갔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 조직은 세계 각지의 고위층 자녀들을 위한 불법 장기 이식과 유전자 조작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거대한 암거래 조직이었다.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준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과 함께 그가 어떤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곧바로 해외 추적을 준비했다. 김 형사는 그에게 과거 자신이 국제수사협력부서에서 일했던 인맥을 소개해 주었고 준호는 그 도움을 받아 해외 조직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기록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송된 국가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제실종 아동찾기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단체와 연결되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서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데 헌신하는 조직이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준호는 더욱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수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준호는 마침내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지중해의 한 섬에 위치한 최고급 요양원이었다. 겉으로는 은밀한 의료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과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곳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첨단 기술로 보호받는 요새와 같았다. 준호는 이 요양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잠입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의료 관계자로 가장하여 시설 내부로 침투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민준이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시설 내부는 마치 미래 시대의 연구실 같았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섬뜩하고 비인간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찾아 헤맸다. 며칠간의 잠입 수사 끝에 준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준이의 이름은 요양원의 환자 명단에 없었다. 대신 실험체 코드 와모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코드를 따라가 마침내 민준이의 자료를 발견했다. 자료에는 20년 전 민준이의 사진과 함께 그의 성장 기록,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의료 시술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의 아들이 20년 동안 끔찍한 실험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고통을 느꼈다. 민준이는 어릴 적 사라진 후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층 자녀를 위한 맞춤형 장기를 만들기 위한 생체 실험에 이용되어 왔다. 그의 몸은 지속적인 약물 투여와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겉모습은 평범한 성인 남성이었지만 그의 내부는 끔찍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그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했고 기억 또한 파편화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살아왔다. 준호는 아들의 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요양원에서 탈출을 감행했다. 그는 국제실종 아동찾기 네트워크와 현지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겼고 대규모 공조 수사가 시작되었다. 요양원은 곧바로 급습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관계자들은 체포되었다. 실험에 이용되던 다른 아이들도 구출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준호는 민준이를 마침내 만났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은 그의 기억 속의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 공허한 눈빛,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 준호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아빠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민준이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준호의 끈질긴 보살핌과 사랑 속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민준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게 했다. 물리적인 치료와 함께 20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과 치료도 병행되었다. 민준이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에게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상기시켜 주었고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채워나갔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민준이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 준호를 알아보았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삶의 의지가 다시 타올랐다. 준호는 민준이에게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었다. 강준호는 더 이상 복수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다른 무고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싸웠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종 아동 찾기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재단의 대표로서 전 세계를 돌며
실종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탐정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 수많은 부모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데 헌신했다. 민준이는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상징이 되었다. 준호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시작이었다.